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장사하고 있는 35살 남자입니다. 제가 은인 같은 분께 큰 은혜를 받은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한테는 정말 뜻깊고 감사했던 일이라 그분의 좋은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전달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의 꿈은 요리사였습니다. 지금은 TV에 셰프들도 많이 나오고 값비싼 음식들이 좀 더 대중화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요리사라 하면 그렇게 대우받을 땐 아니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달랐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요리사가 대단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이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죠. 요리사라는 건 그냥 흰 조리복 입고 기다란 모자 쓰고 요리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 성장하는지 그건 하나도 관심이 없었죠. 그런 제가 요리사의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웨딩홀 알바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가긴 갔는데 난생 처음 해보는 알바라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검은 바지에 흰 셔츠 입고 귀여운 나비 넥타이 같은 걸 한 복장도 어색한데 접시는 왜 치워도 끝이 없는지 엄청 허둥지둥하면서 어리바리했습니다. 행사 전에는 쓸고 닦고 상이랑 음식 세팅만 계속하다가 행사 시작하면 접시 치우고 빈 음식 채우고 행사 끝나면 또 다음 행사 준비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3건의 행사를 끝내고 남은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나니까 이제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주방에서 설거지 마무리하는 것도 시키더라고요. 진짜 극한 알바구나. 너무 힘들다 하면서 친구랑 같이 그릇 식기세척기에 채우는데 주방 반대쪽에서 뭔가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랑 둘이서만 설거지하고 있는데 또 누가 있는 건가 싶어서 가봤는데 흰 조리복에 허리에 앞치마, 하얀 모자를 쓴 조리사 한 분이 열심히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작은 체구의 여자분이셨는데 커다랗고 무거운 후라이팬인 웍을 한 손으로 거뜬하게 휘두르더라고요. 와인 같은 걸 후라이팬에 뿌리니까 갑자기 촥 불길이 솟는데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제가 홀린 듯이 한참 그분이 요리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제 쪽을 보시더라고요. 맛볼래요? 그분은 크고 움푹한 접시에 요리를 덜어냈고 저는 조심스레 그쪽으로 갔습니다. 뷔페 음식 다 나가고 남은 재료들 넣고 중식에 들어가는 매운 소스 넣어서 볶은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커다란 숟가락으로 바지락이랑 야채들, 새우까지 야무지게 떠서 입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난생 처음 먹어봤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대체? 짬뽕 비슷한 향이 나는데 그렇게 맵지는 않고 근데 혀를 알싸하게 감싸는데 달콤하기도 하고 재료들에선 불향이 나면서 저마다의 식감이 살아있는 게 황홀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남은 걸로 대충 만든 거니까. 그분은 피식 웃으면서 무심하게 말을 하고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모자 속에 감춰져 있던 긴 머리가 흩날리는데 그 장면이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첫눈에 그분께 반하고 말았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넘어 경외심까지 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매주 주말마다 웨딩홀 알바를 나갔습니다. 처음 알바를 하는 목적은 유행하던 비싼 운동화를 사고 싶어서였는데 정신 차려보니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멋진 조리사님을 만나러 가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일하는 게 아니다 보니 대화는커녕 얼굴도 잘 못 봤지만 어쩌다 몇 마디 하게 되면 그 하루는 온통 그 생각에 잠 못 이룰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웍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엄청 무섭게 생긴 중식 칼이랑 회 뜨는 사시미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자꾸 주방 기웃거리면서 조리사님 보니까 주방에 계시던 다른 아저씨 조리사분들이 놀리시면서 좀 친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방에 인원 부족한 날이 있었는데 주방 조리사님들이 그나마 안면 있던 저를 주방으로 보내달라고 하셨고 그렇게 처음으로 주방 일을 도와드리게 되었죠. 이전까지는 요리를 하는 모습이 멋있고 맛있고 다양한 요리가 새로웠다면 그때 본격적으로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평범한 남학생이었던 저는 당연히 칼질도 처음이었고
양파 까는 것도 처음이었고 감자 깎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홀에서 접시 나르는 것보다 훨씬 적성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쭉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곁눈질로 배운 칼질도 곧잘 해내고 제가 또 간은 기가 막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쁨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방에서 한두 달 일했나? 그때 아버지한테 알바하는 걸 딱 들키고 말았습니다. 부모님 몰래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알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웨딩홀 알바는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에 대한 제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저 요리 학원 다닐래요. 뭐? 이놈의 자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디서 또 이상한 거 보고 와서는 헛바람만 들어서. 어이구, 네가 요리는 무슨 요리냐? 어디 달걀 후라이 하나는 할 줄 알고? 아버지가 저를 완전 약올리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생이 쓰는 그런 떼 말고 18살의 떼를 보여드리기로 했죠. 우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달걀 후라이를 해드렸습니다. 그것도 10개나 해서 아버지 드렸습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니한테 등짝 한 대 얻어맞고 마트에 갔습니다. 양파 한 망이랑 감자 뭉텅이로 사와서 집에 와서 거실에서 양파 껍질 다 까고 감자 껍질도 다 깎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걸 다 누가 먹어? 감자를 왜 까, 감자를? 엄마한테 등짝 여러 대를 맞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점에서 요리책 사서 주말마다 부모님한테 요리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주방 엉망으로 만든다고 혼내시던 어머니도 나중엔 체념하시고 제가 해주시는 요리를 드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하면서 느는 거지. 그래도 나중에는 밥상에 찌개 하나는 뚝딱해서 올릴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무시하시던 아버지도 마음을 기울이셨습니다. 준기야, 너 진짜 요리사인지 뭔지 할 거냐? 예, 아버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학원 좀 보내주십시오. 너 임마, 그럼 대학은 안 가고? 어차피 지금 성적으로 대학은 못 갑니다. 아이고, 저 화상, 아이고. 결국 아버지는 저를 요리학원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들이 내신 관리하고 논술 준비하고 수능 준비할 때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대학 진짜 안 가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이 길로 가서 성공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하신 뒤로 항상 제게 용기를 많이 주셨거든요. 준기야, 나중에 멋진 식당 하나 차려서 아버지 배 터지게 먹게 해줘라. 알겠지? 당연하죠, 아버지. 아버지는 평생 공짜예요. 언제나 유쾌하고 멋진 아버지가 저를 응원해 주실 때면 정말 든든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해에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하고 그 다음 해엔 양식이랑 중식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부모님한테 10원 한 장 받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학원비랑 용돈 주신다고 한 걸 제가 됐다고 했거든요.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돈이 소중한 것도 알고 이 직업에 더 절실함을 느낄 것 같아서 한 선택이었죠. 그래서 카페 알바, 영화관 알바, 식당 알바 하면서 학원비하고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다 했습니다. 거의 3년에 걸쳐 학원 수업 다 배우고 자격증까지 취득한 후 22살에 다니던 학원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호텔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비록 하는 일들은 재료 손질이나 청소, 설거지 같은 것 뿐이었지만 조리복을 입고 호텔에서 일을 하니까 정말 엄청난 요리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꿈이라고 한다면 거의 악몽에 가까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했거든요. 대부분 요리 관련된 대학교 졸업하고 오거나 어떤 사람은 유학도 다녀왔는데 저는 선생님 추천으로 들어갔으니 꼭 비유를 하자면 낙하산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다들 저를 시기하고 못 괴롭혀서 안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기보다 강했던 저는 그들의 괴롭힘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둘 때 두더라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고무장갑과 한몸이 되어서 설거지만 하던 저는 어느새 스테이크를 굽고 소스를 만드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느지막이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취사병으로 일했습니다.
밖에서 뭐 하고 왔냐고 묻길래 호텔 주방에서 일했다니까 바로 취사병 넣어주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 듣기로는 취사병이 가장 편하다고 해서 속으로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고된 훈련에서 열애되어서 좋긴 했지만 그래서인지 생활관 들어가면 선임들이 편하게 군생활한다고 뭐라고 하기도 했고 요리하는 환경도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때 아니면 제가 언제 또 그만큼 많은 양의 요리를 해볼까 싶어서 배울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군생활 하다가 저녁 한 달 남겨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갔습니다. 그때 휴가 좀 길게 나가려고 몇 달을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휴가 나와서 신이 나서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진수성찬을 감사히 먹고 있는데 왜인지 두 분 표정이 안 좋으셨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준기야, 네? 아버지 간암이란다. 말기. 석 달 남았대. 숟가락을 손에서 놓쳤습니다. 심장도 저 아래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울고불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처음엔 이 상황이 안 믿겨져 나중엔 왜 병원 가서 치료 안 받냐고 아버지한테 울면서 제발 병원 가시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손 못 쓴다고 진통제만 잔뜩 처방해 줬다더라고요. 아버지가 간암이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고 믿기가 싫었습니다. 일주일의 휴가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에 처박혀서 울기만 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움직여서 복귀를 했고 복귀해서 어떻게 남은 훈련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제대 후 2달이 지났고 아버지는 정말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한동안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는 저에게 뭔가를 내미셨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안에 봐. 어머니의 말대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 출금이 섞여 있는 내역들의 가장 끝을 보니 엄청난 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2억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너희 아버지 보험금. 네? 무슨 보험금이 이렇게나 많이? 3년 전인가 아버지 친구가 보험 파는데 그때 암보험을 들었었나 봐. 엄마도 몇 달 전에 아버지가 말해줘서 알았어.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아버지가 너한테 주래. 준기 군대 제대하면 가게 하나 차리게 하라고 하시더라. 네?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이걸 제가 왜 받아요? 아버지가 너한테 남기신 거야. 멋진 식당 차리기로 약속했잖아. 그 약속 지켜야지. 엄마랑 같이 해보자, 준기야. 그때 또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어머니가 한번 해보자고 용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자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의 식당은 양식당이었습니다. 제가 호텔에 있을 때 양식을 많이 배우기도 했고 자신 있던 음식도 양식이었거든요. 어머니는 홀에서 손님들 응대하고 음료 제조하는 거 도와주셨고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20, 30대를 주 고객층으로 잡고 요새 맛집들 있는 상권 좋은 곳에 타이밍 좋게 들어가서 그런지 가게는 생각보다 더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흔히들 오픈빨이라고 하죠. 처음 3개월은 지인들도 오고 가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인지 잘 되는 듯 싶다가 서서히 장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매출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처음 몇 달 잘 되다가 매출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스트레스도 컸고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가게 월세나 전기세, 수도세 등을 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SNS에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새로운 메뉴 만들기에도 힘쓰고 어머니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애쓰던 중 예상치 못한 큰 타격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게 주변에 엄청 큰 레스토랑이 생겼는데 브런치도 팔고 파스타, 스테이크도 팔고 빵도 파는 곳이었죠. 그 전에도 주변에 양식을 다루는 가게들은 많이 있었지만 새로 생긴 그 큰 가게에 어떤 유명 연예인이 왔다 가면서
손님들이 다 거기로 몰리는 듯 했습니다. 덕분에 주변 술집이나 사진 찍는 곳이나 소품샵들은 전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저희처럼 유명한 가게와 비슷한 메뉴를 다루는 동종업계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그때가 가게 오픈한 지 딱 8개월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조한 매출에 한숨 쉬는 날들이 많아지던 어느 날, 저와 어머니를 완전히 좌절하게 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주변 가게들도 거의 다 문을 닫고 밤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감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한다고 늦게까지 가게에 있다가 잠깐 쉰다는 게 그만 테이블에 엎드린 채로 잠이 들었더라고요. 어머니는 먼저 들어가셨었고요. 자다가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불도 다 꺼져 있고 밖에도 시커맸습니다.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일어나려는데 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가게 뒷문이 불타고 있더라고요. 문이 활활 타더니 순식간에 주방 쪽으로 불길이 옮겨가는 겁니다. 진짜 너무 놀라서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도 않았고 내 식재료들 어쩌나 도구들 어쩌나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허둥지둥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가스며 기름이며 다 있잖아요. 제가 경황이 없으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어떻게든 불 꺼보려고 담요 가져다가 휘두르고 물도 받아서 뿌려보다가 소화기가 어디 있었던 것 같아서 찾는데 그제서야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 어딨나 찾는데 하필 불길이 번지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저건 무조건 가져와야겠다 싶어서 몸 던졌는데 그때 불길이 거세지면서 저를 덮쳤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다리가 활활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포복하는 것처럼 기어서 주방 빠져나와 신고하려는데 가게 밖으로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소방차였습니다. 곧 가게 문이 열렸고 소방대원들이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기절을 했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고 어머니가 옆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뭐지? 나 분명 가게에서, 맞아, 가게 불났어요? 맞죠? 꿈 아니죠? 불났죠? 간호사님, 우리 애 깨어났어요. 준기야, 괜찮아? 아프지? 10시간을 꼬박 잤어. 엄마, 너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10시간이요? 우리 가게 진짜 불났어요? 아야! 그게 꿈이 아니었구나 싶어 너무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다리가 엄청 아팠습니다. 내려다보니까 제 다리가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더라고요. 2도 화상, 부분적으로 3도 화상으로 양쪽 다리를 많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께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어떡하자고 그 불길이 있었냐고 하셨다더라고요. 맨날 소독하고 주사 맞아야 하니까 입원해서 경과 지켜보자고 하셨답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가게도 불에 타고 다리까지 이 모양이 되고 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을까 싶어 정말 제 속도 같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통해서 들었는데 저희 옆 가게에서 불길이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가스가 샌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옆 가게에서 나란히 붙어있던 뒷문 통에 저희 가게까지 불길이 번진 거라고 했습니다. 옆 가게와 저희 가게는 누가 후라이팬에 올려놨다가 태운 것처럼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찍어오신 사진을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되었다니 조금 더 지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건물주가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노후된 시설을 방치한 것 등 과실이 있었더라고요. 다행히 보험 처리해서 전부 다 돌려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제가 가게도 잃고 다리도 크게 다쳤다는 것이었잖아요. 게다가 몇 달은 일도 못하는 상태였고요. 어머니는 걱정 말라고 생활비 있다고 하셨지만 심란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생전 처음으로 입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병실은 6인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운데에 있던 자리를 썼고 제가 처음 입원한 날 아침에 제 양쪽 환자들이 모두 퇴원을 하던 날이어서 양쪽 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큰 병원이라 그런지 제가 입원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제 옆에 있던 창가 자리에 환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여간 시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환자가 아닌 그 환자와 통화하는 사람이 시끄러웠죠. 하루에 전화를 몇 통씩 하는데 전화를 건 상대방은 그 환자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기 바빴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넌 위아래도 없냐? 형 알기가 우스워? 너만 엄마 아빠 자식이야? 어? 너만 그렇게 잘났냐고? 형답게 해야 윗사람 취급을 하지. 아픈 동생한테 오지도 않으면서 맨날 전화해서 욕하고 싶어? 무슨 대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분명 친형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형이 저렇게까지 욕을 하는지 그건 알 수 없었죠. 흥분한 상대방과 다르게 그 환자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듣고 싶진 않았지만 커튼 너머의 통화가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 바람에 듣다 보니 그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더군요. 그렇다고 물어보진 않았죠. 그건 너무 실례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맨날 통화만 하는 환자는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도록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보지는 못했지만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씻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어떡하려고 저러나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은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 하루 종일 붙어 계시던 어머니도 하셨더라고요. 어머니가 먼저 그 환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그 환자가 들어온 지 3일째 되던 날 어머니가 커튼을 살짝 걷으며 물어봤죠. 저기 보아하니 보호자 없는 것 같은데 씻지도 못했죠? 수건으로 얼굴이라도 좀 닦아줄까요? 아니면 가글이라도 좀 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남자는 전화 받았을 때처럼 아주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꼬였길래 도와준데도 싫다 그러나 했습니다. 민망해진 어머니도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남자가 저기요 하더니 커튼을 슬쩍 걷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 저 가글 한 번만. 뭐예요? 아깐 싫다더니 지금 어머니 안 계시는데. 아, 그럼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려봐요. 커튼 너머로 보이는 남자는 양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모양새였죠. 저는 상체를 일으키고 겨우 손을 뻗어 가글을 남자에게 건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어머니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남자는 다시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래, 네 멋대로 해라 하는 마음에 저도 그냥 돌아 누웠죠. 다음날 오셔서 얘기를 들으신 어머니가 사과를 깎아 옆 남자에게 좀 나눠줬습니다. 뭐가 그리 자꾸 괜찮은지 처음엔 괜찮다며 거절하던 남자가 사과를 우적우적 씹어먹는 저를 한 번 보더니 침을 꿀꺽 삼키고는 어머니에게 사과를 받았죠. 머리도 못 감았죠? 제가 좀 도와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또 괜찮다던 남자. 보다 못해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괜찮아요? 그냥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그 기름 잘잘 흐르는 머리 좀 봐요. 아유, 들어봐라.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도와준다고 할 때 좀 감으시죠? 예, 준기야. 제 말에 어머니가 작게 호통을 치셨지만 의외로 남자는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그럼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바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아이고, 머리통도 예쁘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우리 준기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 남자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나이도 어린데 무슨 원한을 그렇게 사고 있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남자 자리에 물도 놓아주고 요기할 만한 빵도 주고 가글도 새 걸로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예 저와 그 남자 사이에 커튼을 걷고 생활을 했죠. 그렇게 한 일주일 생활하니까 그 남자랑 저는 엄청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동갑이고 같은 남자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성격도 비슷하더라고요. 준기야, 나 과자 좀 주라. 야, 이형규, 네가 가져다 먹어라. 에이, 치사한 놈. 자, 여기. 같이 아프고 같이 누워서 어머니 도움받고 지내다 보니 절친이라도 된 듯이 스스럼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까칠하던 남자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죠. 야, 현규야,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냐? 살살 물어라. 너 입원하고 초반에 전화 엄청 했잖아. 형이라고 하던데. 아,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소리가 엄청 커서 잘 들리더라고.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되냐? 남자는 한참 뜸을 들이더라고요. 창밖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는 첫마디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삼남매 어머니가 고생고생 하시면서 키웠는데 3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암 판정을 받으신 거야. 내가 삼남매 중에 막내거든. 형, 누나랑 나이 차이도 좀 나고. 형은 그때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있었거든. 근데 뭐 조카가 어려서 안 된다느니, 병원이랑 멀어서 안 된다느니 하면서 어머니 안 모시려고 핑계를 대더라고. 사업한 것도 다 어머니 돈으로 한 거면서. 누나는 그때 결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기 결혼 생활 망치려고 작정했냐면서 엄마한테 화내더라. 그러면서 큰 수술비 나가면 자기 혼수는 어떡하냐고 막 울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나는 그때 군대 막 제대하고 대학교 복학하려고 근처에 자취방 얻어 들어갔었거든. 근데 어떻게 그게 중요하겠어? 어머니가 훨씬 중요하지. 바로 학교 휴학 연장하고 다시 방 빼고 집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모셨지.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이 식당 저 식당 다니면서 일하면서 생활비 벌었어. 누나랑 형은 어머니 아픈 게 남 얘기라도 되는 것처럼 나몰라라 하다가 내가 병원 영수증 사진 찍어서 맨날 보내고 전화하고 귀찮게 하니까 마지못해 돈 조금 보내고 그랬지. 그렇게 3년을 모셨어. 자그마치 3년을. 수술하고 항암하고 또 수술하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근데 장례식장에서 형이랑 누나가 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 보험금 누구 밑으로 되어 있냐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 짐 정리하러 어머니 방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통장 찾더라. 집문서랑. 참나, 그게 사람이냐? 그러고도 자식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 재산 나한테 증여한다고 변호사까지 만나고 오셨더라고. 나도 그걸 어머니 돌아가시고 전화 받고 알았어. 그러니까 형이랑 누나가 눈이 돌아간 거지. 말도 안 된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솔직히 나 그런 큰 돈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깟 돈보다 어머니 돌아가신 게 더 중요한데 형이랑 누나한테 주기는 죽어도 싫더라고. 그래서 변호사님이랑 형이랑 누나 다 같이 만나서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이랑 증여한다는 내용까지 다 확인하는데 소리 엄청 지르고 욕하더라. 그러더니 소송을 하더라고. 유언장이 가짜라면서. 내가 소송 얼마든지 하라고 세게 나가니까 형, 누나의 형수랑 매형까지 다 찾아오더라. 양손 가득 과일에 술에 사와서는 처음엔 좋게 말하면서 구슬리더라고. 근데 나도 고집 있거든. 나랑 말이 안 통하니까 막 화내더니 나중엔 몸싸움까지 간 거야. 형이 내 멱살 잡고 다른 사람들 다 엉켜서 막 난리를 치다가 내 다리가 식탁 다리에 걸렸고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식탁 부서지고 요리 다 깨지고 내 다리도 이 지경이 된 거지. 형수가 119 불러서 하는 말이 사고라더라. 가족끼리 모여 놀다가 사고 났다고. 병원에 한 번도 안 오고 아직도 맨날 전화 오고 협박 문자 와. 그 사람들 소송 취하 안 한대. 나도 우리 변호사님한테 이번 사건까지 다 말해뒀고 소송 얼마든지 받아줄 거고 얼마든지 이길 거야. 괘씸해서 안 되겠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무너지는 꼴 볼 거야. 꼭. 남자는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눈시울이 붉어졌고 얘기를 다 마치고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느새 제 옆에 와서 얘기를 다 들으신 어머니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사연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저는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몰라 닿지도 않는 손을 뻗어 어색하게 휘둘렀습니다. 야야야 형규야 뭘 우냐. 아니 울만한 일인 건 맞지만 에라이 야 그래 무조건 이겨 절대 지지 마. 그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 어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돈을 어쩌고 저쩌고 해. 걱정 마.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망해. 아주 생각하는 게 썩어 문드러졌구만. 한 푼도 주지 마 절대. 그 나쁜 놈들. 야 네가 왜 화를 내냐. 아무튼 고맙다. 네 말대로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거. 제 엉뚱한 위로가 통했는지 남자는 웃으면서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 처음에 저희한테 까칠하게 굴었던 것도 100번 이해가 가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만큼이라도 그 남자를 잘 챙겨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다리 골절도 되고 깨진 유리에 다쳐서 외상도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살이 잘 아물어서 회복이 빨랐고요. 제가 딱딱한 깁스 풀고부터는 어머니랑 같이 그 남자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만화책도 보고 노트북으로 영화도 봤죠. 형규야, 너 나가면 뭐가 제일 먹고 싶냐? 나 치킨. 치킨? 응, 나 치킨 엄청 좋아해. 바삭바삭한 후라이드 치킨. 만약에 내가 먼저 태어나면 그거 만들어서 갖다 줄게.
파는 것보다 훨씬 정성 가득하고 건강에도 덜 해롭고 맛있을걸. 무슨 네가 치킨을 만드냐? 네가 무슨 요리사야? 응, 나 조리 자격증도 다 있고 호텔에서도 일하고 식당도 했었는데. 진짜? 응, 그리고 취사병 출신이거든. 진짜 몰랐어. 그럼 지금 식당 하는 거야? 아니. 저는 제가 어떻게 식당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식당에 불이 난 일, 그래서 다리를 다친 일까지 남자에게 말해줬습니다. 사실 생각만 해도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남자가 제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말해준 것처럼 저도 말해주기로 한 거죠. 제 얘기를 다 들은 남자는 다 잘 될 거라며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화재 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사람도 몇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남자의 위로가 가장 마음에 닿았습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의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가 보면 형제라고 오해할 만큼 끈끈한 입원 생활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퇴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내원을 해야 하긴 했지만 이제 그만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시원섭섭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잘 가라 준기야, 또 보자. 뭐라는 거야? 이따 또 올 건데. 왜? 왜긴 너 보호자 없잖아. 이 형님이 비록 몸이 온전치 않지만 너 태어날 때까지는 보호자로 와줄게. 진짜? 당연히 진짜였습니다. 어떻게 걷지도 못하는 친구를 혼자 둘 수 있겠어요. 비록 알게 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병원에서 만났지만 진심으로 그 친구가 안쓰러워서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치킨을 튀겨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안에서 먹으면 민폐일 것 같아서 로비 TV 앞에 앉아 열심히 치킨을 뜯었습니다. 친구가 엄청 행복한 표정으로 치킨 다리를 뜯는데 보는 내내 제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누군가한테 요리를 해주고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내가 요리하는 즐거움이었지 하고 다시금 제 의지를 태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 친구를 보러 갔습니다. 매번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갔죠. 무슨 연인이라도 된 것처럼 친구 머리도 감겨주고 심지어는 소변 주머니 다 세웠을 때 그걸 다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에 친구한테 먹일 떡갈비 직접 만들어서 반찬이랑 이것저것 싸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실 들어가기 전부터 병실 안에서 말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병실에 다 어르신만 계셔서 딱히 시끄러운 적이 없었는데 별일이다 하면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려오는 쪽이 친구가 누워있는 쪽이더라고요. 가려진 커튼 밑으로 남자와 여자 발이 보였습니다.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던 저는 얼른 가서 커튼을 걷었습니다. 현규야! 뭐야 이씨. 제 불길한 기분이 맞았습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남자가 저를 보고 험한 말을 뱉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여자도 저를 노려봤고요. 현규는 곤란한 표정으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묘하게 닮은 세 사람을 보고 저는 저 사람들이 현규가 말한 친형과 친누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려야 하나 고민하는데 형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시 친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네가 변호사 쓰면 다냐? 우린 뭐 변호사 못 쓸 줄 알아? 네가 고용한 그깟 허접한 변호사보다 유명한 로펌 변호사 얼마든지 부를 수 있거든. 괜히 변호사 비용 다 날려먹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돈 가져와라. 지금이라도 돈 내놓으면 네 병원비는 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잘난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고. 서로 보고 싶지도 않은데 괜히 와서 얼굴 붉히지 말고. 아, 혹시 변호사를 아직 못 구한 건가? 하긴 형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 사람들이 형을 변호해주겠어. 가진 건 고집밖에 없으면서. 뭐? 이 자식이 형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야, 그럼 너는 뭔데? 너는 뭘 가졌는데? 너는 뭐 대단한 줄 아나 보지? 그 나이 되도록 알바나 하는 인생이면서 어디다 대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됐어? 형이랑 누나가 어머니 부양 나한테 떠넘겨서 학교까지 그만두고 이렇게 된 거잖아. 형은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사업 몇 번이나 말아먹었으면서 유세는? 형 솔직히 말해봐. 변호사 고용할 돈은 있어? 이 새끼가 보자 보자 하니까. 형이라는 사람의 주먹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진짜 무슨 일 나겠다 싶어서 얼른 누워있는 친구의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퍽 하고 제 등으로 그 묵직한 주먹이 꽂혔습니다. 그 형과 누나, 현규, 그리고 저까지 다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라는 사람은 놀란 것도 잠시 저를 밀쳐내려고 했습니다. 야, 너 뭐야? 너 뭐하는 새끼야? 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고 난리냐고. 안 비켜? 그럼 아픈 사람한테 주먹 휘두르는데 보고만 있어요? 가정? 이게 가족이에요? 한 번을 안 찾아오다가 와서는 욕하고 때리고 이게 가족이냐고요?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 그때 간호사들과 경비분들이 와서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던 병실 환자분들이 저 남자가 환자를 때리려 했다고 경비분들에게 말해주셨고, 형이라는 그 인간과 누나는 경비들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야, 준기야, 너 괜찮냐? 몸도 멀쩡하지 않은 애가 네가 그걸 왜 맞아? 야, 너네 형 물주먹이네. 하나도 안 아프다 뭐. 아휴, 못 산다 내가. 그날 이후로 또 그 사람들이 친구를 찾아가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그 이후로는 오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친구가 변호사님한테 다 말해서 접근 금지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일이 있었던 친구의 병원 생활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퇴원하던 날 어머니랑 같이 가서 짐 싸는 거 도와주고 퇴원 수속하는 거 도와주고 택시 잡아서 집까지도 데려다 줬습니다. 친구가 고맙다면서 밥이라도 사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어머니랑 셋이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친구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그런지 온기가 없었고, 안방으로 보이는 방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친구 어머니의 물건들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 혼자가 된 친구가 걱정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나 식당 차려볼까 해. 오, 식당? 응, 내가 이 식당 저 식당에서 일을 많이 해봤잖아. 적성에 맞는 것 같더라고. 좋네. 뭐 팔 건데? 그건 내가 정할 건 아니고. 뭐 팔래? 응? 무슨 소리야? 네가 사장님 좀 해주라. 뭐? 나는 알바만 해봐서 운영 같은 건 할 줄 모르거든. 내가 옆에서 열심히 보조할 테니까 네가 사장님 해줘. 물론 가게 명의도 네 걸로 하고. 우리 멋진 식당 한번 차려보자. 아, 뭐? 뭐야 그게 농담이지? 얘는 무슨 농담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냐? 나 진지해. 어차피 나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어머니한테 받은 유산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젠 가족까지 잃었어. 솔직히 가족이랑도 돈 때문에 멀어졌는데 다른 사람과 그것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너를 믿고 투자를 하는 게 어렵긴 한데 그래도 너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나 진짜 신중하게 고민한 거야. 그러니까 내 선택 후회하지 않게 해주라. 어머니랑 저랑 둘 다 멍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하기만 했죠. 그땐 그냥 너무 당혹스러워서 알겠다고 하고 그냥 나왔는데 진짜 그 다음날부터 친구가 저 불러내서는 같이 가게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가게 알아보고 메뉴 고르고 인테리어 업체 고르고 그 모든 게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약 2달 뒤 저희는 정말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꽤 규모가 큰 양식집이었습니다. 솔직히 오픈하고서도 이게 정말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맞는 건지, 몇 달 전에 가게가 불타버렸는데 이번엔 잘할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망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잘못돼도 괜찮은데 우리 후회는 하지 말자. 진짜 죽어라 열심히 해보자, 준기야. 그 결과 저희 가게 진짜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이전 가게에서 썼던 홍보 방법으로 가게를 홍보하고 친구도 그간 알바해온 식당들의 장점들만 쏙쏙 뽑아 가게에 적용시켰습니다. 그 덕에 많은 손님들이 저희 가게를 다녀가셨고 재방문도 많이 해주시는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저희의 상황을 잘 모르는 제 친구들이 저보고 완전 개탄 거 아니냐고, 공짜로 가게 내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가게 차리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도 제가 가진 전 재산 그 가게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제 명의로 가게 내라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공동사업자로 해서 공동명의로 차렸고요. 개 탄 것도 맞고 공짜로 가게 내주는 사람 없는 것도 맞는데 저도 그 친구를 믿고 제 전부를 이 가게에 바쳤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에 더 간절했고 더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고비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죠. 2년의 기간은 짧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우정을 가진 저와 제 친구. 앞으로 더 열심히 맛있는 음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친구야, 항상 고맙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